이 영상은 우리나라의 대표 과학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의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2023년 3월 오늘날인 현재 다누리는 성공적으로 달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비로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 연구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심장을 담은 달 궤도선의 이름은 KPLO. 다누리라는 친숙한 이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속의 지구는 바로 그 연구 위성인 다누리가 담은 지구의 위상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달의 위상이 변하는 것처럼 여러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달의 표면을 초고해상도로 찍은 사진들도 볼 수 있죠. 이로써 대한민국은 새로운 우주 개척의 시대에 발맞춰 달에 대한 과학적이고 유의미한 그리고 가치 있는 연구를 세계와 함께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과학후에서는 이를 가능하게 만든 대한민국 달 궤도선 다누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얼떨떨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달에 도착한 게 맞나?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부터 저희는 어느 정도 감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좀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이게 확실해졌을 때 그 순간의 기억은 해냈구나. 아, 정말 우리가 달에 갔구나 라고 굉장히 좀 많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진행하면서도 한 10분 이상 동안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좀만 버텨달라고 하는 바람, 끝나고 나서 잘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거기 모여있던 한 40명, 50명 되는 저희 직원들이 역시 우리 한 팀이구나.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워 보였어. 그 사람들이 그걸 해냈다는 게 쉬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게 너무 그때 감정이 너무 좀 컸던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총괄하에 이루어진 이번 다누리의 성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주축으로 하여 한국형 달 궤도선의 시스템과 본체의 제작이 이행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약 38만 4,400km 떨어진 달의 목표 궤도에 궤도선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상과 달 궤도선 사이에 통신을 담당하기 위해서 설치된 지상국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관리하에 설치되었죠. 이렇게 성공적으로 달 궤도에 안착한 다누리는 달의 상공 100km의 고도를 기준으로 달의 극지방을 지나는 원궤도를 따라 하루 12회 공전하며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탑재체들이 지닌 다양한 기능을 통해 달 탐사를 위한 여러 임무들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쉽지만은 않은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도전이었고 처음이었고 불확실했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자신감보다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앞섰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거는 저희가 궤도를 항행을 하다가 안전 모드에 진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안전 모드라는 것이 이제 위성에 이상이 있어서 나를 살려줘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어려웠었던 것 같고 안전 모드에서 잘 정상적으로 또 복구가 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그런 또 좋은 계기가 되었기도 했습니다. 궤도를 미리 예측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3시간 후에 할 행위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직 그 지점을 안 갔잖아요. 근데 그 지점을 안 갔는데 그 지점을 갈 거라고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구에서는 GPS를 이용하면 돼요. 달에서는 GPS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여기 있는 엔지니어들이 다누리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파악하고 위치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파악하고 확인했다는 위치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달에 충돌할 수도 있는 거고. 달에 충돌할 수도 있고 우주 공간에 떠돌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런 정보도 정확해야 되고 정확한 그 시점에 추력기가 제대로 작동을 잘해야 되고 장시간 동안 꺼지지 않아야 되고 자세가 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하나가 만약에 틀어지면 결과들이 이제 다 어긋나는. 한국에서 달 탐사 계획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인 2007년. 우주개발 사업 세부 실천 로드맵으로 등장한 달 탐사 계획의 초기 목표는 2020년까지 달을 탐사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로부터 약 9년 뒤였습니다. 개발 모델명은 코리아 패스파인더 루나 오비터.
달의 궤도상을 돌며 달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 궤도선은 2017년 8월 예비 설계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급작스러운 발사 연기가 발표되면서 KPLO의 순항에 첫 위기가 발생합니다. 달 궤도선의 본격화된 설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 중량의 증가가 연기를 결정하게 된 메인 이슈였죠. 초기 목표 중량이 550kg인데 비해 약 128kg이 증가한 최종 678kg이 된 것입니다. 지구로부터 머나먼 우주 공간상의 여정을 떠나야만 하며 안정적으로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목표하는 기간 동안 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량의 증가를 보정하는 새로운 계획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설계가 필수 불가결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달 전위 궤적, 즉 지구로부터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달의 궤도상에 임무를 수행할 궤도선을 정확하게 올려놓는 길을 새롭게 설계해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최초의 설계에서 KPLO가 달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한 우주길의 이름은 위상 전위 궤적. 궤도선을 바로 달로 보내는 것이 아닌 지구 공전 궤도를 몇 바퀴 돌다가 정밀하게 정해진 시점에 추진을 시작하여 지구 궤도를 벗어나 달의 궤도로 진입시키는 방법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 냉전 시기, 달 탐사를 처음 시작하는 기관들이 가장 최초로 고안했던 한 번에 달로 궤도선을 보내는 직접 전위 궤적과는 다르게 지구 공전 궤도에 올려놓을 당시 발생할 여러 오류들을 손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방법이죠.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존재합니다. 직접 전위 궤적에서 사용되는 연료보다 많은 양의 연료를 궤도선에 탑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중국의 창어 1호, 인도의 찬드라얀 1호, 그리고 일본의 셀레네가 위상 전위 궤적을 이용해서 달로 위성을 보낸 전력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KPLO 또한 3.5 위상 전위 궤적을 선택해 지구를 약 3.5바퀴 공전하여 달의 궤도로 보내는 루트를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중량의 증가는 기존에 설계했던 3.5 위상 전위 궤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탑재 연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추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KPLO의 임무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지 또는 임무 궤도를 변경해야 하는지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었죠. 아마 2019년 9월쯤이었을 거예요. 다누리호가 설계했던 총 중량은 550kg 설계를 목표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량이 678kg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목표로 했던 달에 가서 1년 동안의 임무 수행을 하고자 했던 연료가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자들 그리고 엔지니어들 모두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미 하드웨어적이나 이런 것들이 설계가 다 되어 있던 상황이고 또 구입을 많이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일까라고 이제 좀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목표 대비 한 23% 정도 더 무거워졌어요. 처음 해보는 탐사 기술이고 지구 밖을 중력장을 벗어나는 시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계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튼튼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쌓이다 보면 무게가 좀 늘어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무게가 는 것만큼 장착하려고 하는 연료 탱크 자체를 더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꽤 오랫동안 고민도 했고 토론도 하고 참 많은 제안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탄도형 달 전위 궤적이 선택이 된 거고. 혼란의 시기, 항우연이 뽑아든 카드는 비탁이라는 이름의 궤적 설계 전담팀 6명을 만들어 가장 시급한 문제인 달 탐사 궤적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안된 달 전위 우주길의 이름은 WSB BLT 전위 궤적. 미국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천문학자 에드워드 벨 브루노에 의해 1998년 학계에 알려지게 된 이 궤적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주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으나 일본의 히텐, 미국의 그레일 위성의 성공 사례로 인해 새로운 달 탐사의 우주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BLT에 대한 제안은 80년대 말쯤에 나오긴 했는데 아이디어 차원이었어요. 지구뿐만 아니라 달이나 태양, 특히 태양의 중력을 이용을 해서 달까지 들어가는 방법을 원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구에서 출발하는 위성체, 특히 다누리를 보면 발사체라고 하는 펠콘 9 대부분의 힘은 거기서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사체만 충분히 힘을 내준다면 위성은 초기 속도를 가질 수 있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위성 자체는 초기 속도가 생기면 지구 밖을 벗어날 수 있는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구 궤적을 이제 나갈 수는 있어요. 초당 10km가 넘는 속도로 펠콘9이 밀어줬어요. 굉장히 빠르네요. 엄청 빠르죠. 총알이 초당 700m 정도 가는다고 보시면 총알이 10배보다 더 빠른 속도죠. 그런 속도로 펠콘9에서 떨어진 다누리가 태양으로 가는데, 하지만 지구 중력장에서 뒤에서 자꾸 당기는 힘 때문에 속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초당 90m까지 떨어져요. 총알의 속도의 10배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거의 서 있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 나그랑지 포인트라는 부분은 그 중력장의 어떤 균형점인데, 좀 더 셌으면 아마 태양 쪽으로 넘어가고 그다음부터는 태양 중력으로 끌려 들어가서 가속이 됐겠죠. 네. 그죠? 네. 그 선을 못 넘어가고 살짝 돌면서 다시 지구하고 달로 돌아옵니다. 계속 중력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다시 다누리와 속도가 가속이 되겠죠. 예. 그러면 달에 들어갈 때는 속도가 다시 초당 한 2.3km까지 빨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달에 저희가 들어가는 기술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발사체가 밀어준 코스 외에는 저희가 따로 추진력을 써서 막 이렇게 기동할 필요가 없어요. 부메랑 던지시죠. 아, 예, 부메랑 던지면 초기 속도만 놔주면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아, 예. 중간에 누가 쏴주거나 밀어주거나 하는 거 없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부메랑 역할을 한 거죠. 돌아오는. 대신에 그 부메랑이 돌아오는 원리를 지구하고 달의 중력에 의해서 당겨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WSB BLT Weak Stability Boundary Ballistic Lunar Transfer의 약어로 이루어진 이 궤적의 개념을 용어 그대로 풀어 이야기해보면 안정성이 약한 경계면을 이용한 탄도형 달 전이 방식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설명을 위해 과학공학 채널 긱블로부터 3D 프린터 제작 지원을 받은 지금 보이는 이 모형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수동에 위치한 긱블 사무실에서 제가 이렇게 의뢰를 했던 3D 프린터물로 인쇄한 이 녀석은 사실 루슈 루브 또는 루슈 포텐셜이라고 불리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천체가 우주 공간 속에서 만드는 기조력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조력이라고 하는 것이 곧 중력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거대한 두 개의 천체가 만들어내는 중력적 작용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를 좀 보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가지고 특별히 긱블에게 부탁을 해보았고요. 두 가지 천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만들어지는 이런 루슈 포텐셜이 WSB BLT 궤적을 만드는데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관적으로 이 형성되어 있는 언덕을 좀 보면 여기 지금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 언덕 쪽이 조금 더 깊게 협곡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구 쪽이 좀 더 작게 협곡을 만드는 거를 일단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협곡 사이에는 평평한 지점이 있어요. 이 평평한 지점은 서로의 천체가 중력을 상쇄시키는 그런 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이 총 태양과 지구 사이에 하나, 둘, 세 개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과 지구 바깥쪽에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중력 평형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라그랑주의 이름을 따서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여기 평평한 점을 우리가 L1이라고 부릅니다. 라그랑주 포인트 1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인공위성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인공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공위성을 이 라그랑주 1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올려놓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평평한 점을 잘 찾아야 되는 뜻이겠죠. 지구와 태양이 만드는 중력의 효과가 이렇게 지워지는 이런 점을 잘 찾아서 올려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지구 쪽으로 치우쳐지면 이렇게 다시 지구 쪽으로 딸려 들어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태양 쪽으로 조금만 치우쳐도 태양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과 지구 사이의 일직선상에 두 가지의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지구에 가까운 포인트인 L2 포인트, 여기가 바로 제임스 웹이 올라가 있는 포인트죠. 잘 보면 태양에서 계속해서 우주 공간으로 빛을 발산하고 있을 텐데 지구가 완벽하게 그림자를 만들어줘서 우주 망원경으로 쓰기에는 아주 적합한 포인트인 거죠. 태양의 빛이랑 전혀 상관없는 포인트에서 우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와 태양 일직선상의 반대쪽에 위치한 아주 멀리 위치해 있죠. 이 지점을 L3 포인트라고 합니다. 라그랑주 세 번째 점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력 평형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자세하게 보면 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양쪽 날개 쪽에 역시나 평형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를 L4 지점, 그리고 여기를 L5 지점이라고 해서 라그랑주 점은 이렇게 우주 공간상에 5개의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들 중에서 WSB BLT는 바로 L1점, 라그랑주 1포인트를 이용합니다. 지구에서 발사체를 발사할 케이프 커네버럴 근처에 있는 미 공군 우주 기지에서 지구의 자전 효과와
우주 발사체의 추진력을 이용해서 일단 여기 위치한 L1 포인트 근처까지 위성을 올립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위성에서 살짝 역추진을 걸어서 다시 지구의 중력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토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 중력 그릇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추진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WSP-BLT의 특징은 라그랑주 원포인트에 올리기 위한 엔진 추력만 내면 그 다음부터는 지구 중력의 힘으로 다시 궤도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연료를 아낄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구로부터 워낙 라그랑주 원포인트가 멀기 때문에 약 150만 킬로미터나 먼 거리를 이 다누리를 띄워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먼 거리에도 통신이 가능한 심우주 안테나 시설도 필요하게 되었을 뿐더러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되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남짓한 시간을 소요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WSP-BLT 궤적은 L1 근처까지 우리의 다누리를 보냈다가 다시 지구 중력에 포획될 수 있도록 연료를 사용해서 지구 중력으로 들어온 뒤 지구 중력으로 딸려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달의 중력권에 달의 궤도상에 포획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WSP-BLT의 핵심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 발사 궤적을 정밀하게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서 이게 원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달이 지구 자전을 하는데 발생하는 그 달의 중력권에 정확하게 포획되지 못한다면 사실 우주 공간에 이 다누리가 외롭게 떠다녀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비탁팀이 설계한 이 WSP-BLT가 얼마나 정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발사 이후 계산대로 자그마치 약 4개월 뒤인 2022년 12월 27일 18시에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했다는 소식이 다누리로부터 도착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은 역사상 7번째로 달의 궤도선을 안착시킨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저 달 궤도에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좋겠을 텐데 WSP-BLT 궤적을 순항하는 동안에도 유의미한 성과 또한 있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이고 BLT, WSB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던 과정에 그 위치에서 지구와 달을 함께 보면서 달이 공전하는 사진을 찍어봐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진은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을 똑같이 가지 않는 이상 찍을 수 없는 사진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 자리에 모여서 갈 동안에 뭐를 찍을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한번 다 모아보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메인이 뭐였냐면, 그럼 한 달 동안 공전하는 걸 정말 찍을 수 있을까? 달이 지구를 공전한다는데 우리 물론 알죠. 맨날 항상 달이 있으니까. 네. 근데 누구도 찍어서 보여준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멀리서 지구하고 달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코스란 말이에요. 태양을 등을 지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을 찍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다누리가 천천히 코스예요. 그 코스가.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무조건 한 번, 지구가 항상 가운데에 있고 달이 제일 끝에서 제일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프레임을 항상 찍는 거예요. 그 멀리서 여기서 여기까지 스캐닝을 해요. 쭉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계속이요? 그러면은 가운데 항상 지구가 있고 달이 여기 찍히다가 여기 찍히다가 여기 찍히다가 여기 찍히는 게 나오죠. 그래서 한 달짜리 코스가 나와서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영상은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의 시간 동안 최대 155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우주 밖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그리고 우리의 행성이 품은 달을 보고 있노라니 묘한 떨림과 울림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적막한 우주 공간 속에서 다누리는 약 2개월의 시간이 더 지난 뒤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다누리라는 정식 명칭을 얻게 된 건 2022년 5월 23일이었습니다. 실제 발사를 앞둔 지 약 3개월 전쯤이었죠. 다누리는 순 우리말인 달과 누리다의 누리가 더해진 이름으로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길 바라는 마음과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가 성공적이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지어진 이름입니다. 2022년 2월부터 대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달 탐사선 명칭 공모전을 통해 지어지게 되었죠.
우선 시상식 때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시상식 때 저부터 이제 수상을 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남녀노소 한 분씩 받으셔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공모도 되게 많이 하셔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으로서는 제가 유일하게 다녀온 곳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일단 굉장히 경건한 마음이 들었고, 저도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많은 것도 느끼고 반성을 하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 탐사선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름을 짓고 싶었고, 그래서 달을 누리고 오라는 뜻에서 처음에 떠올렸습니다. 그 의미로는 3가지 정도를 떠올렸는데, 다 누리고 오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임무를 다 수행하고 오라는 염원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개 이름으로 표현하면 다라마바사 가나다가 되는데,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이니까 첫 음계가 이제 도인 것처럼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다누리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다누리는 이제 막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연구원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막 임무 발령을 받은 신참 위성입니다. 이 위성이 가진 여러 탑재체들은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까지 탑재체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니즈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달의 상공 약 100km의 원궤도를 돌며 여러 임무를 수행할 다누리의 첫 번째 목표는 달 표면의 구조 및 자세한 생김새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고해상도 카메라 탑재체 루티는 달 표면의 약 2.5m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영역을 1픽셀로 하는 약 10km 수준의 달 표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특수한 카메라가 지닌 초정밀한 해상도를 활용해 달 착륙을 위한 후보지의 탐색은 물론 달 표면의 주요 지역에 대한 정밀 지형 관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사가 애리조나 주립대와 함께 개발한 특수 카메라 섀도우캠도 다누리와 함께 협력 연구를 진행합니다. 달의 극지방에는 아무리 달이 지구와 함께 태양을 공전하더라도 빛이 절대로 도달하지 않는 그림자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을 달의 영구 음영지역 Permanently Shadowed Region이라고 부릅니다. 섀도우캠은 바로 이와 같은 섀도우, 즉 그동안 태양빛이 도달하지 못해 표면 구조 연구를 이해하기 힘들었거나 한계가 있던 곳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누리의 임무관 나사와 애리조나 주립대는 달의 영구 음영 지역에 유인 착륙이 가능한지에 관한 여부 또는 물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여부를 분석할 것입니다. 2009년 나사의 달 궤도선인 에라로에 장착된 음영 카메라 대비 약 200배 이상의 빛에 민감하도록 설계된 센서 덕분에 기존에 촬영하지 못했던 달의 영구 음영 지역을 보다 더 명확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의 시각적인 정보를 얻었다면 이번에는 달의 풍토와 성격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한국천문우주연구원의 광시야 편광 카메라 또는 폴캠은 달 전역을 다양한 파장 영역으로 관측하는 것은 물론 편광 카메라를 통해 세계 최초로 달 전면 편광 이미지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달 표면에 존재하는 표토의 입자 크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대기가 없는 달 표면에서도 풍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관한 다양한 가능성들, 예를 들면 작은 운석들의 충돌이나 태양풍 또는 고에너지 우주선 등에 의한 암석 표면의 특성의 변화 등 다양한 종류의 우주 풍화 작용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꾸준한 우주 개발 미션을 통해 달에는 인류가 누릴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원소들이 어떻게 분포해 있을까요? 지질자원연구원의 감마선 분광기도 이와 같은 궁금증을 규명하기 위해 다누리에 포함된 탑재체입니다. 감마선 분광기는 달 표면의 원소들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의 에너지를 분광하여 분석합니다. 이와 같은 달 표면의 원소 분석은 추후 달 기지를 건설할 때 달 표면으로부터 물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며 또는 지구로 가져왔을 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의 탐사를 위한 연구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은 자기장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약한 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묘하게도 어느 특정한 국소 지역에는 정상치를 훨씬 웃도는 자기장이 검출되곤 합니다. 경희대학교 연구팀은 이를 들여다보기 위해 자기장 측정기를 다누리에 탑재했습니다. 천체 내의 자기장의 변화는 곧 에너지의 교환의 실마리입니다. 달 표면과 주변 공간에서의 극히 미세한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여 달에서의 에너지 전달 과정을 규명하기 위함을 주 목적으로 탑재체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달, 그리고 화성 등과 같은 천체들의 진화 및 기원을 연구하는 주요한 단서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다누리에서의 핵심 연구들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탑재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우주인터넷 검증기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인터넷 통신이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고속 인터넷 수준으로 막힘이 없다면 어떨까요? 에트리는 도래할 우주개척 시대의 통신 기술을 위해 달 궤도를 도는 위성과 지구 사이의 인터넷 송수신 연구를 목표로 이와 같은 탑재체를 우주에 보냈습니다. 임무가 진행되는 동안 통신이 순조롭게 수행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우주 공간 약 38만 킬로미터에 위치한 다누리로부터 이와 같은 모든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다누리가 이동하는 동안에 약 150만 킬로미터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의 궤적은 어떻게 수정했으며 통신은 어떻게 이행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바로 심우주지상국 시스템입니다. 여주에 있는 심우주 안테나는 이제 직경이 35m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안테나입니다. 달까지의 거리가 한 34만 킬로미터고 달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라그랑지 포인트라고 해서 155만 킬로미터까지 직접적인 교신을 하게 됩니다. 수신받는 쪽에서는 열 잡음에 의해서 신호가 이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여주 안테나에서는 영하 253도로 흡륜 냉각을 시켜서 잡음 성능을 굉장히 우수하게 만들어서 먼 거리에 있는 신호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고요. 교신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정해져 있으니까 3개의 지역 정도 있으면 이제 커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론상 그렇게 따지면 이제 8시간밖에 못 하기 때문에 나머지 16시간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안테나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제 협력적으로 장점은 성공적인 달 임무 수행을 위해 다누리와 지구 사이를 잇는 거대한 반사판과 정밀한 트래킹 시스템은 물론 24시간 빈틈없이 다누리의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여주에 설치된 심우주 지상국을 포함하여 해외에 있는 심우주 안테나 시스템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둔 것입니다. 이처럼 다누리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여러 보이지 않는 꼼꼼한 노력들이 보여야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밀란 날개를 달고 하늘을 알던 이카루스 이야기에 투영된 하늘을 알고자 하는 인류의 꿈은 고대 그리스의 시대로부터 약 3000년이 지난 1903년 라이트 형제에 의해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65년 뒤인 1968년 아폴로 8호를 통해 인류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여기고 있던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진보가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61년에 시작된 아폴로 계획은 2017년에 아르테미스 계획으로 재탄생하여 본격적인 달 탐사 그리고 개발의 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도 자국의 과학기술로 만든 탐사선 다누리를 성공적으로 달 궤도에 진입시켜 현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주과학의 대표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칼 세이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강렬하게 과학과 기술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과학과 기술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한민국의 우주 탐사의 서사는 이제 막 엑셀을 밟았습니다. 빠르게 새로운 발견들이 탄생할 격독의 서막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학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정말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위성 개발도 30년 동안 많이 했고 우주 관련된 산업도 많이 발전을 해왔지만 이번에 다누리가 성공함으로써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가 됐고요. 네. 바로바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노하우들이 쌓이고 대한민국이 달에 갔다더라, 앞으로 뭐 화성에 간다더라 라는 미래 발전적인 마일스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국방적인 측면이나 모든 방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계 7번째의 진입이죠. 느린 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어떤 인구 수를 따지면 그 나머지 6개의 나라들은 저희랑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고 특히 우주 분야의 전문 인력도 엄청나게 많은,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다누리의 개발은 그 한 번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 좀 기적 같은, 제 생각에는 의미가 들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30년 만에, 우리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서 또 다른 천체로 시도를 한 그런 시점이 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우주 탐사 임무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을 준비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30년 후면 저희 세대가 아닌 거죠.
제가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희 다음 세대가 하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한다는 거는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주 탐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도전이고 의무가 시작됐다 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5일에 발사된 다누리는 145일간의 우주항해를 통해서 12월 17일 달 궤도에 안착했으며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달에 간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 무인 탐사기가 착륙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머지않아 지구를 넘어 달과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나라의 대표 과학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의 영상 제작 지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내용 도움 및 인터뷰 섭외 등을 통해 제작될 수 있었습니다.